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카르트의 성찰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음, 1641년에 출판된 작품이고요. 어, 방법 소설이 1637년에 이제 발표가 됐다 그랬죠? 자, 방법 소설의 한 4부, 그 형이상학 이라고 하는 그 챕터 있죠? 그 방법소설의 4부를 쭉 늘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소설은 약간 자서전적인 성격에다가 자신이 이룩한 여러 가지 제1 원리로부터 형이상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적인 지식을 얻는 그 과정을 개괄적으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작품이었다면 성찰이라고 하는 책은 거기서 딱 사부만 딱 뽑아내서 즉 제1원리를 얻는 과정이랑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형이상학적인 지식을 도출하는 과정을 가능한 빈틈없이 논증을 통해 보여주려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적인 얘기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매우 강조했던 그 자연과학적인 얘기 뭐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나 아니면 기계론적인 세계 이런 것들은 아주 추상적인 차원에서만 얘기가 될 뿐이지 아주 상세하게 우리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진 않습니다. 대신에 그것의 토대가 되는 형이상학, 그러니까 뭐 나의 존재라거나 아니면 신의 존재 또는 나는 도대체 뭔지, 바로 그런 문제, 그리고 물질 세계가 과연 존재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하다는 걸 뭔가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초판 제목은 이렇습니다. 제1 철학에 관한 성찰. 자, 주된 철학, 매우 가장 중요한 철학.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 제1 철학은 뭐예요? 바로 형이상학을 말하는 겁니다. 형이상학. 그럼 제2 철학도 있나요? 그건 과학인 거죠. 아니면 그 과학이나 뭐 윤리학이나 등등등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과학이나 아니면 윤리학이나 기타 등등은 다 이 형이상학의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걸 제대로 해야 나머지를 제대로 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바로 이제 자신의 증명이나 자신의 존재라든가 아니면 신의 현존 아니면 인간 영혼의 불멸성 이런 것들을 증명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윤리학 같은 걸 하고자 하더라도 이런 게 우선 증명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재판을 내면서 다음에 재판을 내고 또 불어판도 나왔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목이 살짝 바뀌어요. 그래서 제1철학에 관한 성찰, 신의 현존 및 인간 영혼과 실체. 아, 이게 물질적 실체 같은데? 잠깐만. 헷갈리다. 물질적 실체의 차이에 대한 증명이라고 이제 제목이 살짝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심신이원론. 아, 이거 신체 맞죠? 실체가 아니고 영혼과 신체, 영혼과 육체 사이의 차이의 증명을 하고 있고 여기서 바로 우리가 데크레트 하면 가장 잘 이제 알고 있는 그 심신이원론이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반론과 답변도 수록해서 이제 두꺼운 책으로 출판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성찰은 제1 성찰부터 제6 성찰까지 이렇게 6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성찰이 하루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꼭 하루일 필요는 원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그것을 하루 동안 이제 명상과 같은 그런 성찰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단계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에 대해 성찰하고 다음 날은 뭐에 대해 성찰하고 그래서 first meditation, second meditation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이 챕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제1 성찰, 제2 성찰 이렇게 이제 보통 챕터 제목을 이제 번역을 하고요. 그리고 성찰이란 제목이 사실은 여기 보시면 메디테이션인데
뭐 명상 같기도 하죠. 어느 의미에선 사실 이게 어떤 의미에선 데카르트의 어떤 방법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죠. 데카르트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예요? 이성을 통해서 감각은 불신하고 최대한 이성을 통해서 명증한 이해를 구하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눈 감고 명상만 해도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명상을 통해서 이 성찰을 통해서 지식을 생산합니다. 지식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논리학, 3단 논법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건 확실하긴 하지만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지는 못한다라고 비판하거든요. 근데 자신의 이 성찰을 통한 연역적 방법은 신기하게도 지식을 생산할 수 있다고 말해요. 자, 그래서 주제의 배열도 역시 지식의 생산 과정의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데카르트가 생각하기에 가장 존재론적으로 우선적인 건 신이죠. 신이 가장 우선적이고 신이 모든 걸 창조하고 자연도 창조하고 인간도 창조하고 질서도 주고 이렇겠지만 그렇다면 맨 첫 장에 누가 나와야겠어요? 신이 나와야 되고 신의 성격이 나오고 신의 성격으로서 뭐가 이렇게 막 도출돼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주제의 배열은 여기서 방식은 존재의 질서가 아니라 자기가 이 존재의 질서를 파악하고 나면 순서를 나중에 바꿔서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제1성찰에서는 일단 의심할 수 있는 거 다 의심하고서부터 확실히 알 수 있는 것부터 순서를 잡는 거죠. 그래서 주제의 배열은 존재의 순서가 아닌 질서가 아닌 인식의 질서를 따라서 배열되는 겁니다. 주제가 또는 뭐 발견의 질서에 따라서 발견한 순서에 따라서 여기서 근데 발견이라고 하면은 그 데카르트의 발견은 일종의 정당화예요. 왜냐하면 데카르트는 확실한 지식을 추구했고 그 확실한 지식은 연역적으로 도출되는 거기 때문에 발견과 동시에 정당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식의 질서 또는 발견의 질서 또는 정당화의 질서를 따라서 주제가 배열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부터 가장 먼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가 나오고 그로부터 이제 또 신존재 증명이 나오고 신의 성격에 대해서 나오고 신이 선하다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물질 세계의 증명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건 사실 딱 방법소설 4부에서 써놓은 요약한 방식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책을 이미 다 구상이 다 있었던 겁니다. 다만 성찰은 그거를 쫙 늘려서 빈틈없는 논증으로 단계별로 마치 수학의 뭐 증명 방식처럼 수학의 증명이 그렇죠.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 쭉쭉쭉쭉 이렇게 열거하잖아요. 맞죠? 쭉 빈틈이 있으면 안 되죠. 바로 그걸 이 성찰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첫째 날은 뭘 하냐?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적 지각이 종종 우리를 속인다는 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각도 한 번 속였으면 일단 믿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속인 데다가 가끔씩 이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게 꿈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나무를 봤다라고 하는 게 어쩌면 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혀 내가 나무를 현재는 보고 있지 않고 그냥 사실은 자고 있는 게 실제일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사실은 이 나무를 전능한 악령이 아주 지니어스한 아주 똑똑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한 악령이 이제 우리에게 나무가 지각되도록 사기를 친 걸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게다가 전능한 악령이 우리에게 자꾸 감각을 주입하고 우리에게 뭔가 관념을 떠오르게 만들었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는 뭐냐면 감각을 통해서 얻은 인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수학적으로 이제 명백한 것들 있죠.
2 플러스 3은 5이다. 명백하죠. 이건 감각을 통해서 얻을 필요가 없이 순수히 이성만 가지고서도 명석판명하게 지각할 수 있는 그런 주장이죠. 2 더하기 3은 5이다. 1 더하기 1은 2이다. 이건 당연히 이제 감각은 의심할 수 있더라도 이러한 이제 우리 순수 이성을 통한 명석판명한 지각은 참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심지어 그것조차도 우리가 그거를 이제 전능한 악령이라면 그런 식의 관념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줄 수도 있겠죠. 그게 사실은 전혀 명석판명하지 그게 전혀 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게 명석판명한 것처럼 이제 꾸며서 우리를 속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명석판명한 지각조차도 또는 감각에 의존하지 않은 그런 명석판명한 지각조차도 가장 명백한 사례들은 이제 수학적인 명제들 있죠. 이런 것들까지도 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까지 지각 아닐 수 있다라고까지 이제 회의를 진행합니다. 좀 과장된 회의인 거죠. 사실은 데카르트는 솔직히 말해서 2 더하기 3이 5라는 걸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한번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까지 하면서 자신의 의심을 끝까지 밀어붙여 보는 겁니다. 의심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이제 의심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데카르트가 자꾸만 그 명석판명한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지난 시간에도 자꾸 얘기했었죠. 이건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클리어, 명석하다라고 하는 건 클리어한 거고요. 분명한 것, 클리어한 것. 그다음에 판명한 것은 뭐냐면 디스팅트입니다. 디스팅트. 뭔가 남들과 딱 구별되는 것,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클리어한 것, 분명한 것. 이게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들 있죠. 그런 것. 그래서 이 명석하다, 판명하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데카르트가 직접 이제 해명한 얘기를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통 같은 거죠. 고통이라는 감각 있죠. 그거는 명석하긴 해요. 클리어해요. 고통이 있다는 거를 부정할 수 없어요. 하는 거 분명한 거죠. 클리어합니다. 하지만 디스팅트하진 않다. 판명하진 않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참이려면 명석판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데카르트가 하고자 하는 주장이에요. 하지만 그건 아직까지는 입증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의심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능한 악령이 마치 우리가 명석판명한 지각을 얻은 것처럼 참이 아닌 것들조차도 그렇게 얻은 것처럼 꾸며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날의 성찰이에요. 자, 이렇게 회의를 하고 나서 둘째 날에는 제1원리를 도출하는 거죠. 아무리 의심하려고 해도 의심할 수 없는 무언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바로 코기토라고 요약되죠. 코기토 에르고숨이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데카르트는 벌써 옛날부터 이거를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언젠가 얻은 이후에 트레이드 마크처럼 계속 써먹습니다. 자신의 책 속에 계속 써요. 그래서 방법서설에 먼저 이게 가장 최초로 출판된 책 속에서는 가장 먼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반드시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뭔가여야 하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이 진리는 아주 확고하고 확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아무리 의심하려고 하더라도 의심하고 있는 나의 존재는 의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반드시 뭔가여야겠죠. 자, 비슷한 얘기가 성찰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가 전능한 악령이 마음껏 나를 속이게 하라.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어떤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그는 결코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할 수는 없다. 이리하여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결론 짓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있다. 나는 현존한다. 라는 명제는 내가 이것을 말할 때마다 혹은 정신에 의하여 파악할 때마다 필연적으로 참이라고. 자, 전능한 악년이 속이려고 하더라도 속이는 대상인 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속으려면 내가 있어야 돼요. 또는 뭐 생각을 하는 동안에도 생각을 하려면 내가 있어야 되죠. 생각하려면 생각을 하는 누군가가 필요한다는 거죠. 자, 이게 데카르트의 제1원리고요. 이 제1원리는 아무리 의심하려고 해도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지식인 거죠. 자, 이거를 물체에 대한 인식과 비교합니다. 물체는 어떻게 인식해요? 감각을 통해서 인식되죠. 자, 여기 밀랍을 봅시다. 여기 밀랍 보이십니까? 자, 여기 밀랍이에요. 근데 원래 이 벌집을 밀랍이라고 근데 벌집인데 벌집을 가져왔 얘도 밀랍이죠. 근데 원래는 이렇게 생긴 것도 모양도 있고 그러니까 미각적으로나 시각적으로 청각에 의해서 얘를 판단할 수 있죠. 만지면 부스럭거리고 만질 때 그 느낌이 있고 하지만 얘에게 열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녹아버려요. 자,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바뀝니다. 미각, 시각, 촉각, 청각에 의해 감지했던 모든 것이 변해서 이런 식으로 녹아버리고 이렇게 녹은 것들을 다시 굳히면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 수 있고 다양하게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로도 만들 수 있고 밀랍초로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뭐 이걸 가지고 다양한 공예 활동도 할 수 있죠. 밀랍 인형 만들 수 있고 자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어요. 모양도 변할 수 있고 자 이런 것은 결국 물체가 가질 수 있는 물체 하지만 그렇다고 얘가 밀랍이 아닙니까? 다 밀랍인 거죠. 자 데크라트가 이걸 가지고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밀랍이 이것들이 다 밀랍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밀랍이 진정 무엇인지는 감각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감각을 통해서 감지하는 것들은 다 변화될 수 있으니까요. 다시 말해서 물체의 어떤 양태 물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양태는 다 바뀔 수가 있어요. 물체 모두가 자꾸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모두가 뭐 본질이라고 불릴 만한 게 뭔가 하나 있다 하더라도 그게 숨어 있는 거죠. 숨어 있고 그 본질이 구현되는 어떤 양태는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밀랍이 진정 무엇인지를 파악하려면 그거는 뭐가 필요하다? 이성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는 심지어 얘네들은 봤더라도 우리가 착각할 가능성도 있죠. 아예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꾸밀 수도 있고 심지어 그럴 가능성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체들도 본래 감각이나 상상의 능력에 의해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성에 의하여 파악된다는 것. 자, 이 서양 근세 철학사 하다 보면 자꾸 오성이란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이게 옛날식 번역어인데 이제 언더스탠딩이에요. 그냥 언더스탠딩. 이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만지거나 봄으로써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해함으로써 파악된다는 것이 분명하므로 나는 내 정신보다도 더 쉽게 그리고 명증적으로 나에게 파악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한다. 자, 만약에 물체 없이 오성, 이해 또는 어떤 의미에서 결국 여기서 이해는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결국 이성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걸 이해력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거는 그럼 이해를 통해서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물체보다는 나 자신인 거죠. 그렇죠? 바로 요 얘기 그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제1성질과 제2성질을 구분함으로써 얘기했던 것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물체 감각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은 물체의 본질,
제1성질이 아니라 제2성질 뿐이고, 결국 제1성질을 알려면 이성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성을 통해서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럼 결국 대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 생각한다는 것, 또는 이 생각의 본질, 또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 이것들만 명증적으로 나에게 파악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것보다 더 확실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이것이 제1원리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식적인 의미에서 가장 확실한 지식, 다른 무엇에 대한 다른 어떤 지식에 비해서도 앞서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제1원리를 확립하고 난 다음에는 셋째 날이 되죠. 그러고 나면 이제 신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런 방식의 논증인데요. 불완전한 나에게는 완전성에 대한 관념이 있습니다. 자, 내가 불완전하다는 걸 알고 있죠. 방금 전에 봤듯이 우리가 뭘 해요? 회의를 하죠. 의심하죠. 의심하고 뭔가 자꾸 오류를 범하죠. 자꾸 속아요. 이건 뭐예요? 내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완전한 나는 결국 이 내가 불완전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완전한 것에 비추어서 내가 불완전한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나는 그런 완전성을 지향해요.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는 완전함 또는 무한함, 또는 그래도 무한하고 완전한 무언가에 대한 관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관념은 감각적 지각으로부터 도출된 것일 수도 없어요. 완전성에 대한 관념, 어디서 감각으로부터 올 수 있겠어요? 감각된 것들은 다 불완전하잖아요. 또 우리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신적 허구일 수도 없어요. 상상 역시도 데카르트의 아이디어 속에서는 상상 역시도 지각에서 감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감각된 것을 변형함으로써, 이제 감각한 것을 이리저리 변형함으로써 상상된 산물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다 감각에서 온 것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자, 데카르트 측의 표현에 따르면, 자, 이 관념은 외래관념도 아니고요, 인유관념도 아니에요. 내가 직접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외래로부터 온 것도 아닙니다. 둘 다 아니에요. 그럼 이건 어디서 온 거냐? 이 관념은 신에 의해 내 안에 본유적으로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본유적으로. 즉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완전성의 관념의 기원을 설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왜냐면 덜 완전한 어떤 관념이 완전한 관념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무언가 관념의 원인이 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실제적이고 더 완전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고로 완전한 무언가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신인 거죠. 따라서 신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완전성의 관념은 결국 뭐가 같냐면 여기 제가 표식이라고 했는데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누구의 트레이드 마크겠어요? 신의 트레이드 마크이죠. 신이 자신의 작품에 찍은 트레이드 마크, 표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이제 내적으로 성찰할 때마다, 성찰할 때 이제 이 완전성의 관념을 깨닫는 순간 신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어때요? 확실한 논증 같나요? 자, 신에 관한 논증이 뒤에도 또 나옵니다. 원래 그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이라고 또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는 좀 지엽적이라고 생각해서 그건 좀 버리고 요것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나의 관념,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관념 시작해서, 그리고 나에겐 뭐가 있어요? 완전성이라는 관념이 있다. 내가 사고할 때 계속 성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계속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계속 명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하는데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둘째 날에 이제 나는 생각한다, 나는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사실 그때 깨달은 거에 따르면 그걸 좀만 더 심화시키면 결국 내가 존재하는 나는 어때요? 나는 불완전하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불완전해요. 그리고 나는 생각할 때 뭘 가지고 있어요? 완전성의 관점이 있어요.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증명을 얻은 거죠. 데카르트 입장에서 여전히 연역적인 그런 과정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로부터 제4성찰에서는 드디어 이제 그 명증한 인식 이퀄 참된 인식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제1성찰에서 전능한 악령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전능한 악령이 지금 나를 만든 애가 만약에 전능한 악령이라면 나에게 막 이상한 것들을 주입해가지고 나를 속일 수 있겠죠. 하지만 나를 만든 창조주는 신이고 그 신은 선해요. 착합니다. 나를 기만할 리가 없어요. 왜냐? 자, 그것도 증명을 해야겠죠. 자, 단계를 뛰어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신이 선하다는 걸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앞에서 신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했고 이제는 신이 선하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신은 완전합니다. 근데 기만한다는 건, 남 속인다는 건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신은 기만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말해 신은 기만하지 않으니까 즉 전능한 악령 가설이 논박된 거죠. 따라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아주 이제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명석판명하게, 클리어하고 디스팅트하게 지각된 것은 참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그 수학적인 참,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하는 게 참인지 의심할 수 있지만 이제 여기서 증명을 했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들, 특히 이제 수학적인 명제들이 이제 진리로 이제 확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드디어 회의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첫 걸음을 뗀 겁니다. 물론 앞에서 벌써 제 2성찰에서 뗐지만 드디어 좀 더 그럴듯한 이제 뭔가 이제 수학적 진리의 이제 확실성을 얻게 됐고요. 근데 살짝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가끔씩 오류를 범해요. 또는 심지어 자주 범합니다. 착각을 너무 자주 해요. 자주 속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명석판명하게 지각된 것은 참이라면서요. 그리고 신은 선하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오류를 범하는 거죠? 그건 신 때문이 아닙니다. 신은 선해요. 신은 완전하고 신은 선해요. 그러니까 신에게 오류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럼 누구 책임이냐? 나 때문이에요. 근데 나 때문인데 그러면 나는 이성을 가지고 있는데 명석판명하게 지각하면 그러면 오류를 범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누구 때문이냐? 명석판명한 인식에는 잘못이 없는 겁니다. 이성에는 잘못이 없어요. 이성을 통해서 명석판명하게 인식한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거기서는 오류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류가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자꾸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명석판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걔를 자꾸 뭐 성급하게 판단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걔를 의지에 의해서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는 뭐 여기서 의지란 일종의 자유일 수 있죠. 자유의지에 의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그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명석판명한 인식만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애들은 다 보류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살면서 보류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먹고 살다 보면은 그럴 수 있죠. 또는
내가 좀 의욕하기 위해서, 의욕 때문에 어떤 의지가 생겨 발동해가지고 성급하게 뭔가를 자꾸 미리 빨리 성급하게 판단하는 경우들 있죠. 누구 잘못이에요? 결국 의지 잘못인 거죠. 의지. 이성의 잘못이 아닌 겁니다. 이성에만 철저하게 의존했다면 인간은 오류를 범할 리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데카르트식의 오류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5성찰은 대충 넘기고요. 이제 6성찰로 넘어가면 제5성찰에서 신에 대한 증명이 다시 나옵니다. 근데 그건 넘기고요. 제6성찰로 넘어가면 드디어 이제 물질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자, 6성찰로 넘어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까지는 뭐만 인정할 때 있어요?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신이 존재한다. 신은 착하다. 그 다음에 수학적인 진리까지, 논리적이거나 수학적인 진술들이 참이라는 것까지는 이제 확실해요. 하지만 이건 다 뭐예요? 다 관념 속의 세계죠. 우리 머릿속 세계 또는 신, 그렇게밖에 없죠. 그렇게만 이제 참된 인식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나머지 어떡하죠? 여기 지금 연필이 있어요. 물론 사실 진짜 연필은 아니고 딴 연필인데, 여기 핸드폰이 있어요. 여기 물병이 있어요. 여기 컵이 있어요. 진짜 있지 않나요? 이런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 말고 내가 존재한다, 생각하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 말고 나 바깥에, 심지어 앞에선 사실 뭐까지 부정했냐면 나의 몸통, 내 손발 이런 것까지 다 사실 다 다 의심했었거든요. 사실 그것도 다 사악한 악령이, 이제 전지한 악령이 다 속일 수도 있지 않았겠냐. 마치 팔이 있는 것처럼, 다리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네가 정말 말을 하거나 아니면 움직이거나 뭐 밥을 먹는 것처럼 꾸몄을 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의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모든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생각의 세계 바깥에는 아무것도 이제 아직까지는 판단 보류의 상태였어요. 근데 우리가 바깥 세계 생각해 보시면 이거 엄청 생생하죠. 이 컵 여러분 눈에도 잘 보이잖아요, 맞죠? 자, 이 물질 세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바로 이걸 증명하는 단계입니다. 육성찰에서. 자, 근데 이 물질 세계에는 감각을 통해서 보통 이제 나에게 그에 대한 관념이 주어지죠. 근데 이런 감각을 통해 주어진 이 컵의 관념은 매우 생생하죠. 근데 이건 매우 수동적으로 생성돼요.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막 만들어낼 수 없어요. 물론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지만, 하지만 눈을 뜨고 있는 동안에 얘가 딱 나타나면 얘가 안 나타난 것처럼 제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컵이 안 보이는데 컵이 진짜 여기 있는 것처럼 제가 여기 앞에 컵이 있다라고 하는 관념을 제가 막 만들어낼 수 없죠. 쉽지가 않아요. 그런 거 만들어내는 게. 그런 거 만들어내면 좀 이상한 사람이죠. 자, 감각을 통해 내가 가지게 된 관념들은 매우 생생하고 수동적으로 생성됩니다. 이거. 자, 이 관념들은 그러니까 나로부터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내가 본유라고 하는 건 아까도 나왔던 얘기지만 천성적으로 이네이트 타고난 관념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왔어요? 바깥 세계에서 나한테 들어온 관념, 외래 관념처럼 보인단 말이죠. 자, 이게 분명한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외래 관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즉, 이게 뭐냐면은 신은 나를 만든 신은 나에게 어떤 본성을 줬냐면, 나에게 어떤 경향을 줬냐면, 이러한 관념들이 물체적인 사물들로부터 나와서 나에게 보내어졌다라고 믿는 그런 경향을 줬어요. 여기 컵이 왜 보이지? 여기 컵이 진짜로 있으니까. 내가 원래부터 이걸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상상에 대해서 꾸며낸 것도 아니고, 바깥 세계에서 여기서 나한테 딱 들어온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나를 만든 창조주는
나에게 그런 경향을 주었다는 거죠. 근데 신은 나를 속이지 않죠. 신은 착하죠. 따라서 이 관념들이 물체적인 사물들과는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온 것일 수가 없어요. 따라서 물체적 사물들이 현존합니다. 자, 여기서 현존이란 말 자꾸 현존이란 말도 쓰고 존재란 말도 쓰고 막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둘 다 그냥 이그지스트라고 하면 됩니다. 이그지스트. 그냥 둘 다 똑같은 뜻이에요. 이그지스턴스. 제가 오늘 수업에서 존재라고 하거나 현존이라고 하거나 하는 말들은 서로 다른 뜻으로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이그지스턴스예요. 그럼 왜 헷갈리게 두 개의 말을 썼냐? 제가 그냥 실수한 겁니다. 하나로 통일해야 되는데 하나로 통일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좀 더 편하게 말하고 싶어서 존재라고 그냥 썼다가 어떨 때는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책을 보다 보면은 책마다 다 다르게 써 있거든요. 책의 여러 가지 번역서마다도 다르고 버전마다 다르고 어떤 해설서마다 다르고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여기서 쓰인 용어랑 저기서 쓰인 용어를 섞어가지고 어떨 때는 존재, 어떨 때는 현존이라고 막 쓰게 된 거예요. 심지어 어떤 건 뭐 어떨 때는 신체, 어떨 때는 육체, 뭐 이런 거 안 들어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마음, 어떨 때는 정신 뭐 이게 뭐 약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번역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이제 외부의 학문이다 보니까 용어가 통일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런 표현들. 자, 그래서 물체적 사물들이 현존한다는 겁니다. 자, 어때요? 증명이 된 것처럼 보이죠?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물체로부터 온 감각이 문자 그대로 완전 그대로 참일 리는 없어. 앞에서 또 얘기했었듯이 제2성찰의 밀랍을 가지고 얘기한 것처럼 또는 지난 시간에 제가 사과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한 것처럼 제1성질과 제2성질의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그게 또 강조돼요. 자, 그런데 신은 기만하지 않기 때문에 감각 역시도 진리를 어느 정도 제공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불에 닿으면 뜨거워요. 그렇죠? 근데 이 감각은 도대체 어떤 의미의 진리인 거죠? 자, 이때 불이 뜨겁다라고 하는 감각, 뭐 뜨겁든 뭐 따갑든 뭔가 고통과 같은 그런 감각을 주죠. 불에 대면. 발 대면 얘 왜 이러는 걸까요? 지금 불장난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자 우리가 지금 일종의 처음 시체 출발점은 나는 기본적으로 정신이죠. 근데 육성찰에 이르면 이제 내가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건 이제 신이 나를 속이지 않아요. 이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의 합성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념을 가지기 위해 여러 가지 감각에 그냥 관념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가만히 여기 앉아가지고 수많은 정보를 그대로 가질 수는 없죠. 여기 앉아가지고 뭐 저기 뭐 아테네에 있는 어떤 관념이나 어떤 프랑스에 뭘 볼 수는 없어요. 제가 몸을 이동시켜서 거기 가야지 프랑스에 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정신이 이 육체에 묶여 있는 듯한 그런 걸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신 육체 합성체입니다. 자, 근데 감각은 바로 이 정신 육체 합성체에게 필요한 걸 가르쳐줘요. 정신을 위해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물체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딱 뭐를 위해 필요한 것만 가르쳐주냐면 정신 육체 합성체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것을 가르쳐 줄 뿐인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감각은 진리를 어느 정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에 발이 닿으면 따갑겠죠. 고통스러워요. 뜨거워요. 따가웠고 뭐 해서 고통스럽습니다. 이건 뭘 가르쳐주느냐? 나의 신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나의 정신 육체 합성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려줘요? 피해야 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따고 하면서 몸을 움츠려야겠죠. 바로 그걸 알려주는 거죠.
그렇다고 감각이 물체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쳐 주는 건 아니에요. 불은 뜨겁다. 그러면 뜨겁다라고 하는 게 불의 본질일까요? 뜨겁다라고 하는 건 주관적인 성질이에요. 내가 느끼는 성질이지 불 그 자체의 성질이 아니죠. 그거 지난 시간에 계속 강조했던 거죠. 그럼 불은 뭐예요? 데카르트에 따르면 매우 작은 입자들이 격렬하게 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그렇기 때문에 내 발을 따갑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물체의 본질은 바로 이런 물체의 본질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정신적인 고찰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진리를 인식하는 것은 오직 정신에만 속하는 일이요, 정신과 육체 합성체에 속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각은 오직 정신과 육체 합성체에 필요한 것만 딱딱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감각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불쾌함, 감각도 좀만 더 확장시키면 이제 감각에 이어서 이제 욕구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죠. 느낌 이런 것들, 욕구나 느낌 이런 것들, 아니면 정념 이런 것들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거 다 육체의 어떤 육체의 요소들인데, 육체에 해당하는 건데, 육체와 연결되어서 이제 정신만 가지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신 육체 합성체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제가 지금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서 제가 이제 물을 마시는 거죠. 목마르다라고 하는 저의 느낌, 이건 전 육체를 통해서 얻은 어떤 감각인 거죠. 육체에 대해서 제가 느낀 거죠. 그러면 그 감각은 저에게 물을 마실 것을 요청하죠. 그래서 제가 살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이런 감각이 없다면, 목마름의 감각이 없다면 저는 수분이 부족해서 어쩌면 이제 병이 들어서 죽을 수 있겠죠. 바로 감각은 정신 육체 합성체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것을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일말의 진리를 제공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강조한 건 뭐예요? 그게 물체의 본질은 아니라는 점. 물체 그 자체의 본질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고요. 심지어 두 번째는 정신 육체 합성체 보존에 해가 되는 방식으로도 얘가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가끔씩 감각이 오류를 범하는 거죠. 감각 지각이 해를 끼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면 해가 되지만 갈증을 계속 느끼는 환자들이 있어요. 수종병에 걸리면 그렇게 되죠. 이 사람은 물을 마시면 안 돼요. 근데 계속 갈증을 느껴서 자꾸 물을 마셔서 결국에는 이제 본인의 건강을 해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다리가 없는데도 자꾸만 다리에 고통을 느끼는 환자가 있어요. 자, 이건 다리가 없는데 자꾸 다리 고통을 느끼면 이건 이 사람에게 자꾸 혼동을 주고, 또는 문제가 있는 거죠. 또는 뭐 몸에 이제 어떤 상처가 생겨가지고 딱지가 생기면 딱지 가만 놔둬야지 빨리 아무는데 딱지를 자꾸만 긁거나 아니면 딱지 뜯어내고 싶죠. 뭐 그게 뭐 그런 어떤 모종의 감각 때문에 그런 욕구가 생겨가지고 그걸 뜯고 싶지만 그걸 뜯으면 결국 또 덧나죠. 자, 우리는 고장난 기계일까요? 우리의 인간 본성이 오히려 인간의 신체를 해치는 그런 일을 이제 우리에게 시키는 듯한 느낌이 있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 이게 뭔가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감각의 오류, 또는 자연의 오류. 뭐냐면 감각을 가지고 있는 이 감각 들어오는 건 결국 육체를 통해서 하는 건데, 육체는 결국 자연인 거죠. 육체는 왜냐면 데카르트 입장에서 기계니까. 이건 뭐 이 앞에서 원래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는 거냐면, 그럼 인간의 본성에 뭔가 자연의 오류가 있는 거냐? 맞습니다. 겉보기에 오류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고장난 기계인 거죠. 약간의 고장이 있어요. 오작동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뭐에 비추어서 오작동이냐? 뭐에 비추어서 고장이냐? 의도에 비추어서 고장인 거죠. 의도에 비춰서 자연적 본성에서 이탈한 거죠. 자신의 보존의 본성으로부터 이탈한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연에 오류가 없어요. 한편으로는. 왜냐? 고장난 기계도 여전히 자연의 모든 법칙을 정확히 따릅니다. 물질세계의 작동 법칙은 신이 준 대로 작동해요. 물질세계는. 그리고 고장난 기계도 여전히 그 법칙을 정확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에 오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그렇다면 이게 인간을 자연 안에 넣느냐 아니면 자연 바깥에 넣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여러 가지 논의가 발전할 수 있는데요. 데카르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 요 둘의 충돌, 겉보기의 오류와 실제로 오류 없음. 그럼 이러면 해결된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그 어색함이 있어요. 뭐냐면 신이 선한데 왜 인간의 자연이 가끔씩 속을 수밖에 없는지, 왜 다리가 없는 환자가 다리 고통을 느끼는 방식으로 인간을 만들었는지, 그 환자는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전히 자신의 해명이 좀 불만족스럽다라고 느꼈고, 물론 부분적인 해명은 다음에 합니다. 하지만 그게 완벽하다고 본인이 만족하지는 못해요. 자, 한 가지 설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리의 고통을 느끼는 환자. 만약에 이 사람 다리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리의 고통을 느끼려면 뭐가 필요하냐? 여기 보시면 격렬한 여기 불의 운동에 의해서 여기가 자극을 받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무슨 관이거나 무슨 줄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줄은 그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하는 뭐 이런 동물 전기 같은 게 이동하는 곳일 수 있어요. 스피릿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뭐 영혼이라고 했지만 이게 데카르트식의 영혼, 순수 정신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건 뭐냐면 일종의 신경 같은 거예요. 신경. 매우 자연적인 겁니다. 자연적. 그래서 애니멀 스피릿 같은 게 이제 여기서 전달해서 여기까지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 단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사실은 이 다리가 잘려 있어도 만약에 여기서 뭔가 자극이 시작돼서 와서 뇌에서 똑같은 반응만 일으킨다면 그 사람은 다리에 뭔가 고통이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매우 기계론적인 설명 방식인데요. 이제 정신과 그 육체 사이의 연결을 이 사람이 설명하는 방식에 의해서 이게 딱 설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로 넘어갈 텐데요. 바로 인간은 두 가지 실체의 결합입니다. 마음과 몸이 이제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마음과 몸은 완벽하게 서로 구분됩니다. 정신은 사고하는 겁니다. 육체는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고하는 정신으로서 정신은 공간을 전혀 점유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공간을 점유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이제 보통 연장성이라고 어려운 말로 표현하죠. 익스텐전. 연장성을 가지고 있지만 정신은 연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신을 좌표를 찍어 보라고 보세요. 저의 정신은 어디 있는 걸까요? 저의 정신이 존재하는 장소를 말하라고 하면 특정한 장소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정신이라고 하는 것, 장소가 없죠. 공간을 점유하고 있지 않아요. 또한 연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는 공간을 상의 점유를 가지고서 분할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자를 수가 있죠.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요. 자를 수가 있죠. 아, 무섭다. 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할 가능합니다. 육체는 분할 가능해요.
하지만 정신은 분할할 수가 없어요. 이게 데카르트의 일종의 직관인 거죠.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직관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완전히 독립적입니다. 정신은 육체 없이 존재할 수 있고요. 육체 역시 정신 없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 그건 뭐냐? 육체만 남은 거죠. 정신 없이. 그런 식으로 이제 정신과 육체를 아주 별개의 독립적인 실체로서 이제 주장하는 거고요. 물론 여기서 실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 실체는 뭐냐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는 것.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면 그걸 정확하게 만족하는 것은 데카르트에게는 신밖에 없지만 일단 신이 만들어낸 것 중에서 이제 서로 의존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보면 두 가지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정신이 있고 육체가 있고. 그래서 정신은 완전히 공간을 점유하지 않고 육체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하지만 인간이 만들어지려면 인간은 정신과 육체가 모종의 합성체를 이루고 있는 거죠. 자, 이 합성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신과 육체는 일종의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공간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정신은 육체로부터 뭔가 정보를 얻어요. 감각지각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다른 것으로부터 얻지는 못해봤죠. 나의 육체를 통해서만 감각지각을 통해서 외부 세계의 정보를 얻고 외래관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정신은 육체에게 다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고개를 돌려라, 손을 올려라, 다리를 움직여라, 말을 해라. 이런 식의 정신이 다시 육체에 명령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육체가 내 정신으로부터 정신과 모종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어떤 식의 상호작용이냐? 제가 이렇게 표현해봤는데 원채널, 채널이 한 개예요. 상호작용할 때 몸 전체가 상호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육체의 아주 일부분. 그래서 데카르트는 요 뇌 중심부의 어떤 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 송과선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전혀 다른 기능을 이제 부여받고 있는 부분인데 바로 거기를 통해서만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데카르트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팔에 대한 정보이든 아니면 다리에 대한 정보이든 뭐 내장에 대한 정보이든 다 어디를 통해서 다 올라와서 뇌를 통해 올라와서 뇌에 집중돼서 거기서 이제 정신에게 정보를 주는 거죠. 그래서 딱 그 부분에서 뭔가 동일한 운동이 들어오면 뇌는 육체니까 뇌는 그리고 다시 말해서 물질 세계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운동을 하죠. 물질 세계 운동을 하겠죠. 뇌 동일한 운동은 기계적 작동에 의해 언제나 동일한 감각만 정신에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몸에서 벌어진 일이 다른다 하더라도 그게 뇌에게 동일한 운동을 일으켰다면 우리는 정신은 동일한 감각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여기 다리에서부터 원래 올라왔어야 하는 그런 고통이 다리가 없어져서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올라온 거라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서 요 송과선이라고 불리는 부분에서 똑같은 운동을 야기했다면 걔는 우리 정신에게 똑같은 감각을 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감각은 가끔씩 자연적으로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감각의 오류를 또다시 한번 설명을 한 겁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을 제공하는 거죠. 왜냐? 인간의 감각은 결국 인간의 정신은 감각을 통해서 외부 정보를 주어받지만 사실 그 감각은 뭐냐면 딱 뇌에 집중된 원 채널을 통해서만 받기 때문에 이제 얘가 정보를 왜곡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각은 육체 보존에 관한 일들에 대해
거짓된 것보다는 참된 것을 더 자주 전달해 줄 거야. 물론 거짓도 전달해 주지만 육체의 보존에 관한 한 참된 것을 더 자주 전달해 주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대충은 잘 먹고 살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 세상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겠죠. 인간 세계가. 자, 그게 한 가지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긍정을 해야 돼요. 긍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된 것보다는 참된 것을 더 자주 전달한다. 거짓을 전달하는 것도 경우도 있긴 있지만 참된 것을 더 자주 전달해준다. 또 게다가 우리는 오성을 이용해서 언더스탠딩을 이용해서 그 오류를 교정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내 감각에 나타나는 것들이 거짓인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 회의주의를 드디어 극복한 거죠. 어때요? 이게 이제 데카르트의 정신, 육체, 이원론에 관한 얘기입니다. 결국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는 정신과 육체가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난 건 아니라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 또는 이제 바깥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 그러니까 정신 말고 정신과는 전혀 다른 실체, 전혀 다른 종류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 육체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겠어? 바깥에 뭐 이제 컵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것들이 물질 세계가 다 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실체로 우리 전체 세계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신으로부터 시작한 제2성찰에부터 나는 생각하다 나는 존재한다로부터 시작된 여정이 탐구 여정이 물질 세계의 존재로 그리고 그에 대한 확실성을 얻는 것으로 성찰이 끝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데카르트의 독특한 이 심신이원론을 얻게 되는 거죠. 매우 극단적인 형태의 심신이원론을 얻게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해명했던 건 뭐였냐면 왜 이런 독특한 형태 정신과 육체를 이런 식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구분하는 이런 형이상학을 개발했을까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렸던 아이디어는 뭐예요? 물질 세계에서 정신을 다 뺏어버렸다 그랬죠. 육체는 이건 사실은 그 사고의 성찰의 순서랑은 정반대예요. 성찰에서의 그 인식의 순서 또는 발견의 순서 또는 정당화의 순서랑은 정반대인데 반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꾸로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육체나 아니면 물질 세계에 대한 인식, 감각에 대한 의식부터 시작돼서 감각의 그 의식으로부터 그럼 물질 세계는 그럼 도대체 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양태는 다 계속 바뀌더라고요. 마치 정신도 여러 가지 양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것처럼 그 물질 세계도 다양한 양태를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뭘 가지고 있어요? 연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연장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을 점유하고 서로 밀리고 밀치는 것밖에 없다라는 점을 이제 사고하는 순간 물질 세계에서 뭘 다 뺏었어요? 정신적인 것을 다 뺏었어요. 그러고 나면 인간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인간이 단지 물질적인 존재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사고한다는 걸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완전히 비물질적인 방식으로 탄생시켜야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은 전혀 물질과는 관련이 없는 공간을 비점유하고 분할 불가능한 그런 성격을 가진 그런 존재로서 그리고 그런 실체로서 이제 딱 서게 되고요. 그 반대편에 육체 또 물질이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새로운 통찰, 물질 세계에 대한 어떤 새로운 통찰을 통해서 얻은 한 가지 이제 형이상학적인 아이디어겠지만 이것 자체가 다시 골치 아픈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데카르트 이후에 철학이 이제 풀어야 할 과제가 되었던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에 대한 이제 데카르트의 논의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뭐냐면 데카르트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비판과 데카르트의 응답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데카르트가 정확히 뭘 의도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이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